받은 명이 산업 경쟁력을 총 점검하라고 하셔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단 봤습니다. 현재 어떠한가에 좀 진단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조업 위기라고 하시는데 정말 위기인가라고 해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 주력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제조업이 한 30% 되고 산출에서는 한 50%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주력 산업이 한 70~80% 되고 있기 때문에 주력 산업의 현재 위기는 수출 증가율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부터 10년까지의 수출 증가율, 생산 증가율이 10% 정도 됐고요. 최근에는 이게 1~2% 정도로 낮아지면서 많은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밑에 주력 산업들을 다 봤는데요. 이게 제조업 전체에 비해서 2000년대, 2010년대는 생산이나 수출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제조업 평균에 비해서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는 11년입니다. 11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산업들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조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자동차, 철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자기의 성장 궤도들을 잃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건 사실은 크게 전례가 없었던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산업들이 생산이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자동차 같은 경우 10%나 차지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라고 물어보시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대답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주력해서 보는 거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그 생산 구조가 수출에 의해서 생산 결정되는 것이 설명이 한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출 동향부터 먼저 살폈습니다. 아시는 대로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 분쟁, 그 다음에 글로벌 그러니까 시장과 생산과 그 다음에 생산 여건 부분에서 모두 다 그리 좋지 않은 여건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출 동향도 점차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 반도체를 망하면 우린 더 이상 비전이 없다라는 응답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제기가 많으셔서 한번 2018년에 해봤는데요. 반도체 전체 우리 주력 산업 성장률이 한 4~5% 되고요. 반도체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맞습니다. 반도체가 한 20% 올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하면 맞는데 반대로 굉장히 급감했던 조선을 제외하면은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반도체와 조선을 제외하면은 전년 대비 한 5%가 그래도 증가합니다. 결국은 반도체와 조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산업의 영향이 지금 우리 수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도체는 한 30년 주기를 갖고 있는 그 순환 주기상에서 나타나는 침체로 보고 조선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면은 나머지 석유화학과 정유는 지금 가격 요인입니다. 원유 가격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 가격 요인들이 있는데 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격 요인과 반도체와 조선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경기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산업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산업들은 전년에 비해서도 비교적 비슷한 또는 뭐 견조한 그런 수출 영향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 영향력 확대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17년, 18년 계속 보면은 정부가 그 소득 주도 이런 걸 하면서 소비재 쪽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자본재 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반도체가 지금 생산 투자를 견인하고 있고 일반 기계는 투자 수요가 좀 몇 년 누적됐던 것들이 작년하고 재작년, 16년부터 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가 수출과 생산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구조조정, 조선 구조조정 하고 있고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해외 이전하면서 각각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력산업 생산 변화 주요 요인들은 점검을 한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과 그 다음에 최근에 있어서 경기 흐름들을 반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들이 모두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부분들 그러면은 수출을 결정하고 있는 세계 경제 부분들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지수들이 그러니까 여러 수출이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좋아져서 회복되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 국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90년, 2000년, 그다음에 2010년대를 봤을 때 아주 고도 성장해서 약간 그러니까 침체를 겪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러니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약간 성장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어쨌든 간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 교육, 투자율 모두 다 과거 사례, 장기 그 트렌드상으로 봐서는 정체 국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외 시장이나 또는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요 부분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저성장 국면에서 중국이 교육을 수출을 늘리는 것들이 우리 그 해외 시장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제조업이 그러면은 우리 제조업이 어떠냐라고 자꾸 하셔서 이 데이터랑 그냥 해봤는데요. 생산 부분에서 중국의 부상이 이렇게 극적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들이 미국이나 그 일본의 생산 비중 그리고 부가가치라면 조금 높기는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급격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뿐만 아니고 부가가치 왼쪽에 있는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2010년, 2017년에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어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이 급부상을 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주력 산업에 있어서 이전에 있어서는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지만 중국이 주력 산업들에 대한 그 자국 공급 능력을 계속 높이면서 더군다나 최근에는 질적인 측면에서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주력 산업들과 많은 경쟁 국면에 돌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제조 2025라고 하는 이 신산업 육성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한 10년,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이 발표가 되면 한 1, 2년 뒤에 중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중국제조 2025를 보면은 우리가 미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에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약간 흐린 부분이 좀 강조하려고 하다가 잘못됐는데 신세대 정보기술에서 센서를 얘기하고 로봇에서 그 디지털 공작 기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항공에서 내비게이터 이런 식으로 관련 소재, 소프트웨어, 부품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아이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후방 연계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로드맵들이 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선진국은 제조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는 조금 나은 좋은 품질에 조금 선진국보다 중국보다 좋은 품질에 선진국보다 싸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와중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경쟁 원천으로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해서 AI, ICBM, 그러니까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모바일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는데요. 이 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그 콘텐츠, 그러니까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거래량이 세계 교육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앞으로 데이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굉장히 급증한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 원천으로서 그러니까 이전에 있어서 노동과 자본과 기술 외에 데이터가 또 하나의 생산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여기서 잘 만들어서 내다 파는 전략이 아니고 데이터를 이용한 시장과 그다음에 수요, 생산과 수요에 있어서의 관계 변화들에 새로운 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서 우리 작년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유망 산업,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라고 하는 산업들에서 유망 제품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고 조사를 했는데요. 특징을 보시면은 이전에 있어서는 잘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하드웨어형이었는데 점차 소프트웨어형으로 조금 바뀌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이나 편의 기능들이 들어가고 자율차, 그 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가 되는 것처럼 네트워크형 제품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망 제품 주력 산업들에서 새롭게 생성되어지는 또는 유망한 산업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산업군들과 그리 동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부분에서도 서비스 부분과의 융합 요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제조업과 결합되어서야만 그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제대로 되는 그런 그 시장 또는 공급 역량들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제조 서비스 융합의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구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제조업이 괜찮아 보이는데 구조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은데 구조도 괜찮을까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제조업이 산업경제에서 가지는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고요. 30%는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25% 또는 미국은 15% 정도 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은 제조업이 위축되었다기보다는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제조업이 위축되었다기보다는 서비스업이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비스업이 제대로 크지 못해서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30%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조업이 이렇게 중요성이 매우 높고 비중도 높은데 주요 산업의 수출이 2017년 15, 16, 17을 보시면은 상위 10대 산업, 10대 제품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디스플레이하고 연료전지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수출 구조는 90년대부터 거의 같습니다.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이 수출이 대부분 대기업이 주도하는 대기업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굉장히 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예외적이었고 한국이 이게 80%고 이게 중견기업이 한 20%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 대기업, 소수기업에 의해서 수출이 대부분 주도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과 그 다음에 주체와 여기에서 특정 소수 주체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주체들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율이 높아야 되는데 별로 안 높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중국이 우리랑 지금 비슷한 중국은 베트남 요쪽 20%쯤 됩니다. 우리 25% 제조업 부가가치율입니다. 선진국과 격차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요 산업들에 있어서 성장 정체를 가져오면서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그런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력산업 높은 수출 집중도, 그러니까 그 전체 제조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요 산업에 있어서의 수출 비중들이 우리가 주요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데가 수출 비중이 80%를 대부분 상회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고 글로벌 경쟁에 의해서 앞으로 그 판도가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와중에 그 중간 투입에서 국산 비율입니다. 국산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거는 근데 낮은데 이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다면은 뭐 저가들이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고 핵심 소재, 신소재, 그다음에 핵심 부품.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면 예를 들면 뭐 엔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하면은 주요한 그 부품들이 들어오고 반도체 같은 경우 장비까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 생산 체제에 있어서 자율성 부분들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해외에서 주요한 생산과 소재와 장비들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해외에 내다 파는 그러니까 생산 부분에 있어서 주요 가치를 창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2015년 데이터인데요. 그 와중에도 이 수출 주도했던 산업들이 최근에는 시장을 찾아서 해외 생산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7년 데이터를 확인을 일부를 했고 전부 다 업데이트를 못해서 이 그림을 새로 못 그렸는데 이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2010년 이후에 11년 이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이 아세안이나 이거는 뭐 성장식이었으니까 높은 것이 맞는데요. 아세안은 고사하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세계 전체에 비해서도 수출 증가율이 낮습니다.
이거는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생산 증가율에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매우 둔하다라는 그런 둔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사실은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의 동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구조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 비교 우위 산업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기술 비교 우위가 대부분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입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생산비 비교 우위 산업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이 생산비, 원가, 가격 이런 거를 갖고 세계 시장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다지 우위를 보장하기,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경쟁력이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95년에서 2015년인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수출 경쟁력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수출 생존 기간이 일정한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10년 정도 됐는데 최근 10년 동안 2005년에서 15년 동안은 이 생존 기간이 3.4년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상품의 우리 수출 상품 구조에 있어서 심각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율도 굉장히 짧아졌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중국, 미국, 일본은 우리보다도 생존율이 오히려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생존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제품 수명 주기 부분들이 상당히 짧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부분의 원인은 주요한 원인은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수출 경쟁에서 국내 시장에서 중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IT 부품,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한중 경쟁 강도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고 그 대부분의 시장이 그러니까 고급 품질의 제품들을 요구하는 북미나 EU보다는 사실은 개도권에서 시장 경쟁 압력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은 그렇다라면 우리의 제품 그 수출 제품의 수명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에서 주로 비롯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뒷부분은 글로벌 위상들이 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이 수출 성장 최근에는 이렇지만 그 제품들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세계 성장률에 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소재 중에서 철강 같은 경우는 둔화가 되고 있고요. 중국 때문이겠지만 석유화학이나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이 조금씩 늘어난다든가 그다음 부가가치가 조금씩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여기는 범용 소재 쪽이고요. 이쪽은 특수 소재 쪽이기 때문에 좀 낮은데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에서도 일반 목적 기계는 정체되어 있는데 반면에서 정밀기기라든가 특수 목적 기계 부분들은 좀 높아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술 우위 그다음에 비용 우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수출 제품 구조가 여전히 그 미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송기계는 자동차 정체,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이 사실은 망한 줄 알았는데 이걸 보면 여전히 30% 정도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그 조선 산업에 있어서의 그 세계 그 트렌드, 수급 트렌드에 의해서 지금 겪는 어려움이고 글로벌 경쟁력 부분에서 여전히 조선 산업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IT 제조 부분들, 통신기기라든가 그다음에 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체되고 있거나 또는 그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이전이라든가 국내 생산 거의 안 하는 그러니까 국내 생산 비중이 낮아지는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의학 부분들이 여전히 좀 정체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 진단 부분들을 보시면은 경쟁의 현황과 여건과 주요 이슈인데요. 협력 관계,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고 소재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포스트 제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그다음에 제조 경쟁력 부분들은 양호했지만 앞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 사실상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는 역량이 굉장히 미흡한 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 스마트폰 조선 2차 전지인데요. 이쪽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수요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수요 기업 간 플랫폼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부품을 얘기하고 2차 전지에서 소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 생태계,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첨단 소재, 정밀 부품, 그 다음에 핵심 장비, 이런 거로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산업 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들이 이게 2003년부터죠. 차세대 성장 동력부터 혁신 성장 동력,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앞에 있는 키워드만 약간씩 바꿔서 지금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시점들이 5년 내지 10년이라고 하면서, 또는 중장기, 또는 당장 고용 창출, 이렇게 하면서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뭔가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낸다는 개념보다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데 계속해서 정책 목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로 나타나서,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 성장 동력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은 미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 동력과 산업 경쟁력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타나는 성장 동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보시면은 사업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처리한 거는 중복되는 겁니다. 2가지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른 부처에서 다른 목적을 갖고 추진되는 데서 중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추진의 방식이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자원의 그 효율적 사용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개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까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 데이터 부분들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인터넷 플러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생산 자원으로서, 그 다음에 소비와 생산 방식,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가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과 거래와 그 다음에 수요와 그 다음에 유통, 모든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새로운 그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기업들은 처음에는 비용 절감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 전체적인 과정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되고, 산업 차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한다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이 출현하고 있는 것들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국가적 차원에서는 창출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중국의 그 부상에 대한 새로운 국제 경쟁 구도가 변화하는 질서의 변화에 그런 의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 대응은 사실은 디지털 전환 대응은 선진국 대비 4년 격차이고요. 아주 잘 하는 우리 그 선도 기업들조차도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조 공정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 사실 단계에서 제조 공정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스마트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치 사실을 연계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원료 구매부터 그 스마트 공장 개념들을 보시면, 완성된 개념들을 보시면은 주문과 납기, 출하,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 간 가치 사슬 내 연결성,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매니지해서 수요화 닿을 것인가 라는 이런 통합 플랫폼 완성도에서 격차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ICT 활용해서 적극적인 반면에 중소기업은 ICT를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외사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일부 들어왔고, 그거를 매니지하려는 매니지할 수 있는 역량 부분들이 약간 적어서 이것들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속도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2025년경부터는 설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 기업 실태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2025년부터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생산 설비에 있어서의 그 중국 대비 그 경쟁력이 취약하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층 가공, 그러니까 3D 프린팅이나 또는 CPMS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제품 생산 구조를 바꿀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2025년경에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외국 설비 또는 외국의 그 시스템들이 진입을 하게 되고 생산 자율성 부분들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험입니다. 위험 요인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 기업들은 기술 역량 미흡을 굉장히 큰 문제로 잡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술 역량이라기보다는 이걸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족이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다라고 하는데 시스템을 아무리 갖춰도 거기에서 있어야 그 원료, 그 머티리얼이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후방 기업과 연계 협력, 그러니까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나 혼자 하면은 그 투자 부분들에 있어서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연계 협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족을 애로를 더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은 오히려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규제나 제도 개선하고 맞닿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 부분들은 사실은 선진국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산업재편이라든가 열심히 보다 보면은 다른 나라, 미국, 독일, 일본, 이런 중국,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산업발전 비전,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제조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추격 전략을 펼치던 그런 전략에서 이제는 선도 전략으로 정말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기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생산, 소비체제, 사회제도까지 모두 다 변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의 모든 제도나 그다음에 그 산업관계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어서의 기술 패러다임에 최적화된 거기 때문에 이 지능정보기술로 얘기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패러다임 방식이 전면적으로 변화해야 될까 적당한 개선이 아니고 새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있어서의 산업이나 성장 동력의 그런 것들이 특정 제품 기술, 산업 대상이었던 데 반해서 이것들을 생태계적 접근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혁신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정보기술은 이전에 있어서는 열심히 뭔가를 만들면 됐는데 지능정보기술은 그걸 물론 R&D를 해도 R&D를 또 중요하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고 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능정보기술 AI-CBM 나왔을 때 중소기업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보고 AI를 개발하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IoT라든가 또는 모바일,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응용, 확산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용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을 했는데 가치,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어떤 시장에서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주요한 그 목표 함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산업구조가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변화를 적게 포착할 수 있고 공급구조를 개편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대상이 기업이나 산업이 아니고 혁신 역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주체들,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지원도 좋지만 이들이 그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 인프라 부분에 대한 접근성 부분들이 만약에 대기업이 먼저 들어가고 중소가공기업들이 진입을 하지 않는다면은 양극화 부분들은 더 심화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주요 과제 부분들은 그래서 공공 부분이 사실 혁신 성장 정책 부분들이 그 성장 동력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이전에 있어서는 기술 개발에 너무 치우쳤던 것들을 경제적 성장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
되는데 민간이 하는 것을 조금 더 도와준다라는 부분에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구조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센서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그에 필요한 소재가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자율차를 얘기하면서 그에 필요한 뭐 전장 부품들, 공급 능력 이런 부분들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뒤늦게 따라가거나 아니면 별개로 하는 이런 접근이 아니고 통합적인 산업 생태계 통합적인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브랜드 파워를 하루아침에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대기업의 브랜드를 활용하는 전략들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거는 외국에 있어서 지멘스나 GE 부분들이 GE의 브랜드 밑에서 여러 그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이 같이 세계 시장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했고요. 이 인력 양성 부분들은 여기서 오늘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심각한 구조 변화가 정성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저희 작년에 좀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고 그게 20년, 25년이면 본격화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제도로서 그 인력 부분들을 대응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2025년엔 경에 그 생산 구조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지금의 현직 인력들에 있어서도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현장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고용관계 뭐 조금 더 나가면 저희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노사관계 부분들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그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내용에서 이제 지금 제기된 문제 크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 대전환기를 맡고 있는데 그게 적절히 잘 대응할 수준을 갖고 있고 잘 대응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어떤 사회적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풀 건가 하면서 그 해법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계속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플랫폼은 이 서비스 플랫폼이나 IT 플랫폼 쪽의 이야기들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뭐 규제 이야기만 하면 이제 그쪽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버 택시가 나오고 이러듯이 그런 쪽의 플랫폼 정책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의 어떤 규제 환경에서는 쉬운 일은 아닌데 더더군다나 이제 이 제조와 관련해서 이미 이 디지털 전환기의 플랫폼의 게임의 그 룰은 게임의 법칙은 제조 쪽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뭐 G나 지멘스 같은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솔루션들을 국내 그 제조업에도 좀 그 마케팅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플랫폼이 확산되는 속도가 제조업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업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제조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도메인 베이스에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축적했던 역량들을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공통으로 활용하는 가치로 만들어낼 거냐 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거창한 어떤 정책을 하나 완성시켜서 론칭하자 이런 지금 시도를 독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정책은 뭐 금방 끝내겠다고 이 사람들이 작정한 정책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앞을 보고 가면서 성공하는 게 있으면 또 적용하고 하는 어떤 듀얼 스트래티지라고 그럴까요? 롱텀과 어떤 그 적시성 애독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또 투입하고 하는 그런 어떤 양면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저희들도 생각한 것은 뭔가 요즘 이야기하는 Agile and Lean의 어떤 어프로치라 그럴까요? 뭔가 성공 사례를 빨리 우리 사회에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런 방향입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 이제 제조업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각 생태계의 타협에 있는 대기업이 뭐 보따리를 내놓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가치와 지금 이렇게 내놓는 사회적 가치가 만나는 점이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플랫폼을 꼽는 겁니다. 저기 이제 밑에 단에 있는 게 이제 포스코라는 철강 리딩 컴퍼니를 대상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설계를 한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만나는 점이 포스코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제조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약 280여 개의 사이트가 AI 또는 빅데이터, IoT, 로봇 이런 것들이 그동안 몇십 년 숙련된 사람들이 해오던 일을 대체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개소가 280개 정도입니다. 그게 너무 목표가 있냐 하니까 엔드리스랍니다. 제가 아는 한은 제조업에 관한 한 이런 시도가 가장 용감하게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회사가 저는 포스코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더 적극적입니다. 이 포스코가 지금 소위 업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코라는 회사가 하드웨어 회사다. 99%를 하드웨어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글로벌 1위 철강사였다면 그들의 목표는 소프트웨어가 50%가 되는 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 AICBM을 포함한 새로운 IT 기술들이 이제 대거 이 철강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태계는 그들이 익숙한 생태계가 아닙니다. 이 판을 까는데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R&D 예산을 가지고 뭘 쭈그른다고 표현하셨지만 뭐 그걸로 폼을 잡고 그걸 돈을 주고 그게 가장 이제 실패 요인이 뭐냐면 그 공공에서 R&D를 한다고 수요 조사를 할 때 포스코나 삼성전자가 정말 그들이 필요한 미래에 필요한 R&D의 소요를 우리 공공에 주면 좋은데 그런 아이템을 안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헛짓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미 다 했거나 필요 없거나 아주 핫질이거나 이런 수요를 공공에 줍니다. 그 공공의 전문성이 없으면 이거 삼성전자가 이거 필요하대요. 이거 할 사람. 그럼 또 중소기업이 줘요. 그 중소기업이 했다고 하는데 그 R&D가 끝나고 난 뒤에 어디 쓸 데가 없는 게. 뭐 이런 일들이 10에 한 7, 8은 이제 일어나는 비효율적인 일들인데 이런 제조혁신 플랫폼이 지향하는 바는 대기업이 자기가 가야 될, 자기가 추구할 경제적 가치의 고를 이 플랫폼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 한국항공하고도 이 개념으로 회의를 했는데 한국항공이 카이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수입을 했던 소재 부품으로 조립을 하던 경험들은 다 쌓았습니다. 항공은 워낙 그 까다롭기 때문에 그 경험도 굉장히 소중한 우리로서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 사회적 가치를 플랫폼에 내놓고 그 고부가가치 쪽으로 철강을 하던 소재 부품 기업이 이제 뭐 니켈 합금이나 타이타늄 합금으로 항공산업으로 빨리 가야 조선산업이 이제 그제도 동남권에서 좀 죽어가는데 거기 있던 플레이어들이 조금만 옮기면 사천입니다. 그 사천에 가면 새로운 기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해본 적이 없는 어려운 분야예요. 근데 조립 대기업은 수입한 소재 부품으로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모든 그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시키는 항공 생태계가 필요한 경험을 다 갖고 있어요. 단지 외국 거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조립 대기업도 이 국내 소재 부품 생태계가 없이는 더 못 버티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항공조차도 쩐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이. 그래서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항공 소재 부품 생태계는 꼭 육성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그럴 때 가장 큰 공공의 그 지금까지 R&D하고 달라지는 판은 자기들이 개발할 아이템을 지금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이런 스펙이고 니들이 이거 개발하고 나면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필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의 대명분과 자기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가 만나야 지속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모델들이 나올 수 있는 사례들을 계속 발굴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대기업 중에 하나가 SK그룹입니다. 예, SK 자체가 지금 이런 방향을 굉장히 하나의 어떤 뭐 경영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고 회사의 정관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담당 임원이나 실무자들도 이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서 뭔가 어떤 거창한 혁신 성장, 몇 대 성장 동력,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또 기술 개발을 시키고 기술 개발이 끝나면 사업화로 연결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좀 줄여가면서 가능한 한 민간 주도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어떤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 대기업이 그동안 40년, 50년 축적했던 현장의 제조 데이터들이 플랫폼상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혁신하는 어떤 자양분으로 새로운 어떤 그 산업 성장의 어떤 그 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대기업의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여기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다음 중소기업 역시 그동안 정부의 손을 내밀고 또 자기 혼자만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던 이런 마인드에서 이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전략은 떼싸움이다. 어쨌든 힘이 딸리면 뭐 뭉쳐야 된다. 그러려면 가치가 공유가 돼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모여야 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이 플랫폼 필로소피를 계속 중소기업들한테 CEO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 플레이어들이 플랫폼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플랫폼의 파워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각 산업별로 좀 모델을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어떤 성공 사례들이 모이면 이게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구나. 그러면 그때 가면 아마 여러 가지 좀 또 이 제도 자체의 비효율성이 보일 수 있습니다. 독일처럼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동안의 속성들 이런 걸 보면 되게 뭐 새마을 운동 때도 그랬고 어디 성공 사례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또 남의 시샘을 촉구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중국에 대한 우리 포비아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전통산업 아까 그 정보부장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전통산업 중국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년에서 10년 장사해 먹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전통산업 핵심은 우리 철강, 화학, 뭐 기계 이 부분들이 중국의 도시화를 보면 됩니다. 지금 58%인데 이게 80% 갈 때까지 적어도 10년에서 15년 동안은 어느 회사, 어느 나라 걸 쓰든 간에 전통산업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가진 소위 말하는 딜리버리의 이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지금 중국의 굴기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드 보복 그렇게 얘기했지만 2016년 11월 달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우리 대중국 수출은 단 한 개월도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흥분해서 볼 일도 아니고 차갑게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한국의 경쟁력 이거 어떻게 볼 거냐? 0.83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의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0.8%. 잊혀진 기업.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한국이 중국에서 현대기아차 점유율 3%. 역시 잊혀져 가는 기업. 그러면 한국 최고 기업 2개가 잊혀졌으면 한국의 중국하고의 제조업 경쟁력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두 번째 그림에다가 전 세계 7개 품목에서 우리가 이 7개에서 7분의 7을 하다가 지금 딱 세미컨덕터 하나 빼놓고는 전부 중국한테 졌습니다. 근데 답은 뭐가 있냐면요. 누가 제일 총명하냐.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도대체 얼마냐 이거 퀀티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딱 한 개의 지표가 아주 심플하게 답을 줍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중국의 인터넷 회사인 중국의 카톡 회사인 탄센트의 시가총액 60%. 이게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제조업이 한계가 뭐라고 하는 것을 아까 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패러다임 시프트의 한국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기회가 없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누가 기회를 만들어줬냐면 한국 정부가 한국의 기업인이 아니고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엄청난 선물을 줬습니다. 무슨 선물? 이제 중국은 훔친 기술, 카피한 기술, 이 기술을 갖고서 물건을 팔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도둑놈이 이제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하고 기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왔고 거기에 한국이 저는 딱 들어왔다고 봅니다. 아까 그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사업 그럴 때 저는 삼성전자를 혼낼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삼성전자다. 반도체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3억 2천만 대 핸드폰을 파는데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20억 대를 팔았습니다. 노트 8 120만 원 받지 말고 200만 원 받지 말고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그 10만 원에 그냥 줘라. 1년에 3억 2천만 대를 만드는데 10만 원에 그냥 주고 그건 반도체에서 이익 본 거 가지고 회사는 운영하고 4년 약정해라. 무슨 약정? 스마트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왔다가 나가면 90만 원 깎아줄게. 그러면 4년이면 13억 8천만 명 중국 인구하고 똑같은 인구의 가입자 수를 갖게 됩니다. 이게 플랫폼 산업. 한국이 중국 인구만한 인구를 우린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5천만. 여기서 플랫폼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구멍가게죠. 근데 삼성의 레버리지를 걸면 이게 14억의 중국 인구와 같은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 그 플랫폼에 화장품도 팔고 이게 핸드폰도 팔고 차도 팔고 개도 팔고 꽃도 팔고 책도 팔고 다 팔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 제조업 어떡할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은 미국하고 일본에서 우리가 배운 거 뺏긴 거 카피한 거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영국이 미국으로 미국이 일본으로 일본이 한국으로 우리가 중국으로 넘긴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매출액의 50%가 이미 중국 공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한국 제조업은 이미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은 뭐냐 그러면 1인당 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에서 상교대 산업이 살아남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하수는 칼이 많다고 자랑한답니다. 긴 칼도 있고 짧은 칼도 있고 단도도 있고 근데 이 칼은 한 방에 끝나는 것이 망치한테 걸리면 한 방에 끝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칼 많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냐. 저쪽에서 엄청나게 그 망치 들고 가서 궁 때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한국의 포스코가 LG가 삼성이 컨베이어 벨트를 얼마나 길게 만들었냐는 남북으로 5,500km, 동서로 5,200km 있는 땅덩어리에서 까는 벨트를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벨트의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얘기하고 이게 도메인을 얘기하지만 이미 웹의 시대도 아니다. 지금 시대는 이게 앱의 시대인 것 같지만 이미 보스의 시대로 넘어왔다. 우리가 포커스하고 이게 잡아야 될 시장은 결국은
이게 앱하고 보 시장에서 지금 앱도 이미 우리가 넘어간 상태면 보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전략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 지원해야지. 이게 탑라인에 이게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철강, 화학, 뭐 가전 이게 다가 탑라인에 이게 점유율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밑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을 상생하고 도와준들 이게 윗물이 꺼지는데 이게 되냐는 거죠. 그렇지만 희망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진정한 세계 제조 이것은 진검승부는 3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3차 산업혁명의 1, 2, 3차에서 다 지각하거나 늦었거나 정말 지진하였는데 놀랍게도 3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중국입니다. 14억 명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스마트폰을 가지면서 이게 폭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고 4차 산업혁명, 제가 차트에 있습니다만은 세계가 경험했던 5번째 기술혁명 다음에 6번째 기술혁명이 지금 시작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정보혁명이 1969년에 반도체를 만들면서 시작해서 지금 뭐 그럭저럭 한 60년 요 정도 온 거죠. 근데 문제는 저게 50년 된 이 한 사이클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된 게 2016년 딱 3년 됐습니다. 이 3년 된 여기에서 빅데이터, AI, 로봇 뭐 얘기를 해봤자 빨리 간 놈, 뒤에 간 놈 그 타임래그가 1년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검승부를 3년 만에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건 과하다. 그래서 한국 아직도 4차 산업에서 승부할 건 너무 많다. 한국이 제조업으로 중국하고 붙는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검의 고수한테 칼로 덤벼요. 그래서 이제는 검의 고수는 칼로 덤비지 말고 총으로 덤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은 결국은 한 방에 있는 것이지 저게 여러 번 찔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저는 지금 한국이 행복해하고 삼성그룹이 행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 할아버지의 인사이트. 30년 전에 1983년에 이 선대 할아버지가 찍은 그 아이템이 놀랍게도 40년 뒤에 중국 때문에 대박이 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4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100배 되는 수익을 어떻게 얻을 거냐. 그 아이템이 뭐냐. 이거 찾아야 돼. 그게 뭐냐. 저는 바이오라고. 한국의 리스크는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잘난 리스크. 잘난 과거에 대한 리스크. 지금 한국의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잘했던 것의 기억이 너무 길게 우리를 잡아먹어서 이게 우리 인접국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근데 이제는 중국이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접국의 저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잘난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이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리스크는 리더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에서 스타 플레이가 있어야 돼. 삼성, LG, 현대 이 얘기 좀 그만하고 알리바바, 탄센트, 구글, 테슬라 이런 회사를 한국은 왜 못 만드냐? 왜 안 만드냐? 왜 없었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중소기업이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무슨 뭐 몇천억을 지원했고 몇 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유니콘 하나만 만들어. 그 사이에 전 세계가 유니콘이 몇백 개씩 탄생하는데 IT 강국, ICT 강국 돈이 600조, 700조가 돌아다니는데 이 나라에서 10억 불짜리 회사 하나를 이거를 못 만들고서 뭘 정책을 하냐는 거죠. 이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샘플 하나 만들어. 예전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가 제대로 됐던 것은 미국의 해외에 있던 우리 인재들이 예를 들면 삼성의 진대재 장관 같은 분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울부짖지만 해외에서 뛰어난 한국 인재가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유니콘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인재를 끌어들인 핵심입니다. 중국 유니콘 기업이 162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한국 글쎄 하나, 둘. 세 번째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정책 리스크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나? 제조업에서 기술에서 다 잘 못합니다. 딱 하나. 중국이 찌르는 걸 잘한다는 거죠. 이게 먼저 찌르고 먼저 풀어버린다.
미국보다 잘하는 것은 규제, 제도 이걸 미국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기는 게임을 하려고 하고 판을 바꾸려고 하는 게임은 저는 한국에서 규제 뭐 무슨 이게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고 적어도 1조짜리 벤처가 하나 튀어나올 때까지는 그 산업, 그 아이템에 있어서는 규제 완전히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지금 뭘 벤치마킹 해야 되냐면 지금 세상은 지원하고 지투가 다 해먹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뭐를 벤치마크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을 벤치마크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걔들이 뭐라고 했는지 보면 되는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소위 말하는 이 정부 자체의 이 자체 정책 리스크가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이 걱정하고 국민이 걱정하고 학자가 걱정하는 정책 리스크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한테는 꿈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칭화대 문 앞에는 중관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서울대학교 앞에는 강 교수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고시촌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제조업에 이 전통 제조업에서 못 탈출하냐는 것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줘라. 무슨 꿈? 유통에서 세계의 큰 이슈는 뭐냐? 신유통입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뭐 해서 나와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스마트폰 다음번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럴 때 그건 스마트카입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여기서 스타트업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해도 제조업에서 앞으로는 AI입니다. AI에서 선수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거 다 있으면 뭐라냐. 내가 늙어 죽으면 병들면 끝인데 바이오에서 선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적어도 신유통, 스마트카, AI, 바이오에서 4차 산업혁명 그 많은 거 제가 볼 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고르든지 아니면 중국이 할 수 없는데 우리한테 그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잘 나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에는 없는데 우리한테만 있는 것 갖고 우리가 잘 나간다. 뭐? 반도체. 두 번째 화장품. 무슨 화장품? 인삼 화장품. 중국이 인삼 화장품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컨텐츠 공장. 중국에는 없는데 중국은 이미 공산주의하면서 공장이 여러 다 부셔갖고 공자가 죽어버렸는데 한국은 공자가 전국에 아직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답 주는 것은 중국에 없는 것을 우리가 들고 들어가면 저는 대박 난다. 근데 중국이 있는 거 갖고 붙으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지만 건드리면 다치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제가 이 핸드아웃 썼습니다만은 한국이 중국하고 붙었을 때 뭐를 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근육형 산업 버리자.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거 중국이 그대로 뺏깁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야 되는데 근육형 산업이 아니라 세포형 산업을 가야 됩니다. 아까 포스코를 얘기하셨지만 저는 포스코가 가야 되는 길은 이게 AI 플랫폼에다 뭘 하는 것도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거기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핵심은 이제 소재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포로 들어가야 못 뺏기는 것이지 우리가 반도체를 그렇게 잘 만들어도 우리 소재, 가스, 장비는 전부 일본, 유럽, 미국에서 갖고 옵니다. 결국은 그 산업의 변화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전통 제조업에서는 이제는 세포형 산업으로 가자. 그리고 근육형 산업은 팔아먹든지 중국으로 넘길 것에 지연 정도 시키는 걸로 가야지. 거기다 목숨 걸면 다친다. 왜? 검해고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새로운 산업에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리가 봐야 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는 5G. 우리가 중국보다도 잘할 수 있고 적어도 초격차를 이룰 수 있는 미세한 거지만 이룰 수 있는 건 5G인데 IoT가 되면 뭘 하냐? 고속도로가 없는데. 지금 미국이 이번에 통상협상을 할 때 아주 특이하게 중신통신 ZT라는 회사를 규제를 했습니다. 거기 반도체 7년 동안 팔지 마. 그랬더니 중신통신이 바로 상장 폐지될 지정이 이뤘고 중국이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ZT는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5G의 국가 기업으로 지정해서 R&D했던 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킬레스건이고 이게 미국도 두려워하는 요건데 지금 5G의 최선두가 제가 볼 땐 중국 아니면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고속도로를 크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서 벌어지는 다양한 산업, 화생상품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래 하는 부분이 우리가 IT 쪽에서는 저는 괜찮아 보이고 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왜 생각하냐면 지금 앞으로 바이오는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이오의 최대 수요자는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의 대표가 뭐냐면 중국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1억 6천만 명인데 지금 중국이 40년 동안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아서 지금 60년생들 이 사람들이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1년에 2,500만 명에 3천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5년마다 1억 명씩이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10년 되면 노인 인구가 3억 6천만 원
2억 명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돈 있는 노인네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딱 우리 세 가지만 해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여기만 목숨 걸어서 거기에 특효약, 진단, 측정 이것만 해도 반도체 10배 되는 마켓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을 너무 넓히면 사실은 우리 5천만 갖고서 7개 산업 하는데도 지금 전통산업 7개에서 헛헛거리다가 그거 20년 못하고 다 넘겼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7개 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하면 제가 볼 때는 금운동 딱 3가지만 집어라. 그럼 저는 3가지도 많다면 2가지를 집어라면 한국은 반도체하고 바이오. 이 B자 들어가는 거 2개. 여기다가 이제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머리가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제 comment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기업 구조조정이란 개념인데요. 기업 구조조정이란 개념은 2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재무 구조조정, 두 번째가 사업 구조조정, 사업 재편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그 IMF 그 외환 위기 이후에 대우부터 해가지고선 주로 산업은행이 떠맡은 많은 그 대기업들 이 사실상은 재무 구조조정에 멈췄고요. 사업 구조조정 단계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금 뼈저리게 반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구조조정, 사업 재편과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정책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옛날 성장 모델, 이 한계에 왔다는 점. 우리나라 옛날 성장 모델이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주도의 후방 연수 효과가 높은 대형 장치 산업이라든지 조립 가공 산업을 위주로 한 수출. 이게 이제 과거의 성장 모델이었는데 이 성장 모델이 한계에 3차 이하의 산업에서는 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특히 요즘 은행 사람들이 반도체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동차가 조만간에 문제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구성장 모델의 아주 대표 주자였죠, 자동차.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차 완성 말하자면 현대를 서포트해주고 있는 수많은 1차, 2차, 3차 협력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게 이제 중소기업의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산업 차원의 사업 재편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할 경우에 어떻게 경쟁자들을 2개, 3개 묶을 수 있을 것인가, 자발적으로 안 된다면은 어떻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 플레이어 수를 좀 줄일 것인가 등등의 이런 중소기업, 산업 차원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첫 번째로 저희가 조만간에 지금부터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은 이미 상당히 부실화돼 있고 앞으로도 비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미 조선은 또 글로벌 마켓에서 우리 기업 간에 서로 경쟁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 차원의 대기업 구조조정, 사업 재편이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 것인가? 과연 대기업들이 주인이 서로 다른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할 수 있을 것인가? 안 된다면은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정책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산업합리화법이라든지 산업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산업,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는 그리드 패리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드 패리티. 그 다음에 AI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 특이점, 테크니컬 싱귤러리티. 이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리드 패리티나 기술적 특이점을 앞당겨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관건은 무엇이냐?
산업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학자들한테 들어봤더니 소재에서부터 완성품까지의 이 밸류 그 체인을 얼마만큼 빨리 vertically integrate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또한 그 오늘 그 테마로 많이 나왔던 그 플랫폼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랫폼 산업도 소재에서 아주 소재에서 그 최종 완성품까지 그 밸류 체인을 M&A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플랫폼이 생겨나는 건데, 자, 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이제 이게 독과점의 문제로 이슈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과연 새롭게 전개되는 산업의 발전 육성을 위해서 그 독과점 정책, 그 공정거래 관련된 정책을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답을 좀 내려야 될 시기가 좀 온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차원의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같은 산업합리화법을 다시 등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존의 그 산자부에서 산업부죠, 만들었던 원샷법을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손 좀 볼 것인지, 이 문제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원샷법이 일본의 그 산업경제력 강화법을 뭐 거의 그대로 뭐 베끼다시피 한 건데 작동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실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본의 그 산업경제력 강화법은 그 좀비 기업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범위인데, 우리는 그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실무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뭐 유명무실한 존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비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정부 재정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이게 굉장히 그 어려워지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금융권에서는 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뭐 유앙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유앙코라든지 몇 군데서 주로 이제 유앙코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기존의 주주들을 상당 부분 내쫓고 유앙코라든지 이런 새로운 주인이 들어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주주를 완벽하게 몰아내지 않는 한에는, 아니 몰아낸다 하더라도 그 종업원들이 옛날 주인의 향수, 옛날 주인의 그 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뭐 구조조정 사업 재편하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 게을리하고 서로 저항 세력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기업 살리기가 아주 굉장히 어렵구나. 거기다가 이제 경쟁사들이 이 좀비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 좀비 기업들을 부추겨 가지고서 그 노사분규를 또 일으키게 하는 등등의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지금 뭐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 구조조정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그 성공하는 모델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인데, 이 기업 구조조정에서 대기업부터 해가지고선 중소기업까지 성공하는 케이스가 한두 가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앞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0년 전부터 뭐 전봇대니 뭐 손톱 밑가시니 별별 소리를 다 했지만 여전히 규제 개혁은 중요한 숙제로 돼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하려다가 연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걸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규제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고 또 초기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건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규제개혁할 때는 정부가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주 규제개혁의 황금기 1년을 허송세월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미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새로운 생산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데이터를 둘러싼 규제, 이 규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보면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제도적으로.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하는 척만 한 거구나. 지금까지 뭐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그동안에 규제개혁을 위해서 여러 기구를 운영했다고 했거든요.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고 민간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이 있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라는 게 있고 심지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안을 귀 기울여서 바로 잡는다는 사필 규정 TF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척만 하고 있으니 현장에서는 피부로 체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규제 개혁이 아니라 규제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개발연대 이래 성공해서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던 시절은요, 2차, 3차 산업혁명 시절입니다. 그때는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이 전제가 됐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융합기술, 융합산업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의 제도와 틀 가지고는 걸림돌이 될지언정 이게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라든지 기존 산업의 탈바꿈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은미 본부장께서 뭐라 했냐면 적당한 개선이 아니고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제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 혁신 점검회의를 합니까? 그 수만 가지의 규제를 가지고 규제 하나하나의 건수보다는 규제를 둘러싼 거버넌스의 개편이 더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요, 새로 집권한 집권자하고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적당히 바꿔가면서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 규제자하고의 힘겨루기를 하면은 항상 규제를 새로 설계하고자 하는 집권자가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규제개혁은 늘 처음에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결과가 시원찮은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규제 집행자의 그런 그 체계를 그걸 바꿔놓지 않고는 한 건 한 건씩 풀어줘봐야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제가 그 자료에 자세히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강조를 해드리면 지금 국회에서는 규제 프리존법, 규제개혁 특별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는 많은 성과를 기대하겠다 하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별법은 개별법의 관련 조항을 무력화하거나 우위에 있는 슈퍼특별법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위반된 단순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의 한 수단은 될 수 있어도 규제 혁명의 저 아젠다는 아니다. 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이 한 1370 몇 개 되거든요. 그 중에 한 860개 정도의 규제에 관한 그런 그 사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각 정부 부처에서 나눠서 전면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반법을 재검토하지 않고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면 10년 뒤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